안녕하세요. 미술치료 사례 세미나 2주차입니다. 한번 신나게 시작하기로 해요. 자, 여러분 이 미술치료 사례 세미나라는 것은 함께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면으로 또 수업을 할 때는 주로 실습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미술을 체험하고 분석하고 또 연구하는 식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날 때는 1 부, 2 부로 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어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한번 연습하고 실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한 미술 치료를 볼게요. 우리가 인제 미술 치료도 어떤 이론에 기반한 미술 치료가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정신분석 이론에 이제 기초한 미술 치료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의 이해. 아마 여러분들이 정신분석학은 정말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미술치료 관점에서 다뤄 볼게요. 그리고 주요 개념. 또 세 번째로 정신분석적 접근에 의한 미술치료예요. 이렇게 한번 1 부, 2 부로 나누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 부에서는 이제 정신분석학의 이해 그리고 주요 개념의 어 전반부를 다루도록 할게요. 정신분석학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술 치료를 하니까 그림을 주로 보세요. 자, 여기 프로이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프로이드는 어떻게 보이나요? 눈, 코, 입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어떤 거와 관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적이고 또 샤프하고 또 이런 어떤 생각이 발달하신 분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인제 유대인이시고 또 재혼을 했기 때문에 프로이드의 엄마는 상당히 젊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엄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났고 어 엄마로부터 엄청난 그 총애를 받았어요. 엄마로부터 총애를 받은 자녀는 훌륭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제 넘겨 볼게요.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빈 대학 정신과에서 공부를 했고 신경병리학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인간의 뇌에 대해서 정말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뭐 귀신이 보여요." 막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뭐를 풀어야 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이거를 입증해 냈어요. 어. 인간은 무의식하고 전의식하고 이게 의식이 있는데 인간의 내면 이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무의식이라는 건 뭘까요? 나의 생각, 느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들, 어린 시절의 상처들,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다 무의식 속에 있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나약해질 때 허상이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 이거는 꿈이었어.' 어.
아, 내가 잠깐 이거 그 꿈이었는데 내가 잠깐 속았네? 그럼 다음날 꿈을 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꿈속에서 이렇게 그 어떤 한 10대의 어떤 남학생이 보이는, 근데 그건 정말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 내가 깨어났을 때 이게 무섭다고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꿈이고, 이거는 뭐 귀신도 아니고 그냥 꿈에 나타난 어떤 형상이잖아요.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더 이상 그게 나타나지 않았고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뭐 귀신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말 귀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을 깊이 통찰하게 되면 그것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신분석학적에서, 이 정신분석학 입장에서 증명해 내신 분이 바로 프로이드예요. 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심한 경우 있잖아요. 교수님 정말 귀신이 보여요. 오늘도 보이고 내일도 보여.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여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음. 병원에 가게 되면 이제 진단을 내려주겠죠. 그 정도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정도의 범위를 넘어서면 그것 또한 정신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그 증상이거든요. 그것도 정신질환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테리 환자를 연구하는 샤르코를 참조를 했어요. 아마 이거를 제가 지난 학기에 영상을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체면에 걸리면은 이렇게 체면에 딱 빠져서 마비에 걸린 사람이 다시 이렇게 걷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 마비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 마비 증상이 어떠한 그 마비 증상이라는 병이 어떤 신경보다는 어떤 정신에 의해서 그런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해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어떤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그걸 입증해냈죠. 그래서 형부를 사랑했던 여성이 어느 날 언니가 죽게 된 거예요. 형부랑 조카를 키우게 되면서 무의식적으로 형부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부를 사랑하면 그건 근친상간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성이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를 만나러 왔고, 프로이드가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차라리 하반신이 마비가 되면 형부랑 사랑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차라리 내가 하반신이 마비되면 이런 번뇌와 고뇌는 하지 않을 텐데 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그 여성으로 하여금 마비 증상을 일으키게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찰한 그 순간 마비 증상이 다 풀린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멋진 남자를 만나서 80이 넘을 때까지 장수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비 증상은 신경증 문제가 아니라 정신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체면의 어떤 한계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체면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무의식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에는 뭐가 있죠? 무의식에는
이루어지면 안 되는 욕망들, 금지된 것들, 내가 억압했던 것들, 또 나의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지 나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무의식, 특히 프로이드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 어떤 성욕, 공격력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무의식이 터치가 딱딱 되면은 이게 갑자기 이 무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에서 깨어나게 되면 프로이드에게 성욕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체면에 걸리는 것은 아니더라.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자각하게 되면서 이제 프로이드가 체면을 멈추고 1890 년대 초부터는 이제 자유연상법을 개발한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 정신분석에 입각한 미술 치료는요. 그냥 이 자유연상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무의식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과를 그릴 수도 있고 바나나를 그릴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먹는 거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내가 굉장히 뭐 애틋하고 좀 러블리하고 이런 어떤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떠한 그 이성을 그린다든지 사랑하고 관련된 걸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어떤 남성분은 자신도 모르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산에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봉긋봉긋 이렇게 솟은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이분이 아내랑 사별을 하고 혼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의 성욕을 억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욕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림에 뭐예요? 자신의 성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 그런 식으로 이 정신 분석에 기초한 미술 치료는 그런 어떤 무의식의 탐색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정신의 한 영역인 무의식의 내용을 규명하는 것을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연상을 하면서 '왜 말을 더듬을까? 그러면서 왜 방어를 사용할까?' 이런 것들을 인제 해결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꿈의 해석은 꿈의 방향과 서로 다른 거.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어떠한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귀신이 보여요. 내가 귀신이 보인다고 하면 진짜 귀신이 있는 거고 내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거든요. '아 이거는 꿈이었구나. 내가 잠깐 깜빡 속았네.' 그러면 다시는 그 귀신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 그런데 계속해서 귀신이 나타난다.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인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질환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 그 옛날에는 이러한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막 이렇게 뭔가 어떠한 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그 무녀분들은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살풀이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프로이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석해 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석 가능한 거죠. 그리고 좀 넘겨 볼게요. 주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로이드의 인간관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음 프로이드의 인간관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삶의 본능적인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라고 본 거죠. 그중에서도
죽은 본능인 공격성을 나타내는 타나토스.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그러니까 무언가를 때려 부시려고 하고 때리려고 하고 이런 공격적인 그런 것들이 그런 욕구도 있는데 그 어떤 공격욕은 어떻게 보면 죽은 본능인 거죠. 왜냐하면 공격적인 거를 내가 원초적인 이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무조건 막 발산하게 되면 사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건강하게 승화를 하면 그게 리더십이고 운동으로 또 풀 수도 있잖아요. 내가 때리는 걸 좋아해요. 그럼 복싱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건강하게 승화를 한 거죠. 또 쾌락, 추구, 에너지의 리비도는 성욕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원초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성욕이라는 거죠. 프로이드는 이 성욕하고 공격욕을 중시 여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성욕, 공격욕이라는 리비도는 성장하면서 사회적 현실하고 이제 그 마찰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성욕, 막 그 성적인 욕구를 있는 그대로 발산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내가 다듬어지지 않고 이것이 발산이 되면 감옥에 가 있거나 성병에 걸리거나 건강하지 못하게 타락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공격력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건강하게 풀면 우리가 여러분 경찰, 범죄자 이건 종이 한 장의 차이라는 거예요. 나의 엄청난 공격력을 직업적으로 내가 승화를 하게 되면 검찰이 되고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직업적으로 풀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고 어두운 세상에서 풀게 되면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공격욕하고 성욕은 다듬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프로이드의 인간관에서 평생 갈등을 겪는 존재라고 봤어요. 인간은 그냥 평생 갈등 겪는다. 어. 그러니까 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 욕구도 있고, 나는 이거를 나는 채우고 싶어. 그러나 또 현실적인 어떠한 외적인 현실의 어떤 요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둘 간에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자각을 해보면 좋고 나쁨은 뭐예요? 좋고 나쁨은 세트라는 거예요. 자,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싶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박사학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오랜 기간에 인내를 하면서 내가 논문을 쓰고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하면서 어느 그 지점을 만나면 돼요. 우리가 지금 미술치료 사례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박사생분들만 들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도저히 이 1, 2, 3 교시 못 듣는, 그러니까 4, 5, 6, 4, 5, 6 못 듣는 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박사생들만 듣는데 제가 보니까 다 지금 어느 그 변곡점을 넘어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3차생은 아직까지는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지금 4차생 분들은 제가 그 논문을 보내준 걸 보니까 처음엔 조금 어려워하시다가 어느 지점을 딱 만나니까 그 논문을 쓰는 즐거움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설문지가 나오고 측정 도구가 선정이 되고 설문지를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이때부터 신바람이 나거든요. 콧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만 조금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논문의 어떠한 그 즐거움을 경험하는 순간이요. 이게 술술술 실타래 풀리듯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그 힘든 과정과 또 어떤 박사학위라는 어떤
어마무시한 즐거움. 이 둘이 공존하기 때문에 내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게 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처음에는 갈등을 해요. 내가 논문을 쓸까? 아니야, 너무 힘들어. 쓸 거야, 힘들어. 막 이러다가 내가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 이게 딱 이거와 이거가 딱 통합이 되면서 이게 하나가 되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 비법들이 만들어지면서 딱 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잡스러운 것들은 딱 사라지고 잡념들은 딱 사라지고 논문에 딱 전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인간은 원래 이렇게 갈등하는 존재다 이렇게 본 거죠. 또 이성적인 자아도 있고 또 외부 세계. 또 적극적일 때도 있고 수동적일 때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고 무언가 할 때는 막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내가 겸손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갈등을 하는 존재라고 본 거죠.